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이제 대통령직 권한대행인데요. 오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 가운데서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조한창 후보자 이 재판관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라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조금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서 경제와 민생의 이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동안의 관행을 강조했었던 전임 권한대행,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죠. 이 원칙을 존중해서 그동안 여야 간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있는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 나머지 후보자인 이제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래서 저도 여야가 합의가 있다라는 게 기준이 뭘까? 정계선 후보자나 조한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그 선출 후보자고요. 그리고 정계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천이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추천이거든요. 그러면 왜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느냐? 사실 그런 기준이 뭔지를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야가 합의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는 어차피 여야 합의는 굳이 따지자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자면 3명 다 합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물론 그 전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천하기로 다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좀 물어보고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거는 한국의 엘리트 관료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분이 이제 최상목 그 부총리가 본인도 행시 출신에 이제 오래 관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추정컨대 정계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27기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29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좀 사법고시가 늦게 돼가지고 나이는 6살이 많은데 아마 연장자의 앞서는 연수원 기수로 따져서 정계선 후보자가 선택되고 마은영 후보자가 탈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을 해. 이게 왜냐면 이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무슨 원칙이고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명이라는 것 자체는 국회가 합법적으로 추천한 3명 아닙니까? 네. 굳이 명확하게 하자면 선출한 후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법부 몫으로 배정된 3명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하고요. 합법적으로 선출해서 그렇습니다. 뽑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한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선출을 확정지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장을 수여하는 정도만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무슨 기준으로 여야 합의란 건 도대체 어떤 기준이면 말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좀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애초에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모두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에 대한 배분을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그 결과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후보 추천과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된 거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거지 합의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요? 정말?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오죽했으면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그리고 또 국회의장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만 이거는 헌법적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서 선출이 이루어진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 몫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헌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임명을 해야만 하는 이제 의무만 있을 뿐이지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치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비토권, 거부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이제 부당하게 이제 개입을 하는 조치인 건데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적 원칙에 따르지 않는 자의적 선택을 해버렸다. 그거 자체가 매우 이제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전임자였던 권한대행직을 전임으로 수행했었던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이 행시를 치른 엘리트 관료 출신들이 얼마나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나약하고 불원칙적이고 반헌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좀 저는 좀 참담한 기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대통령직 권한대행이 보여준 참담한 행태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유지해 왔었던 소위 이 고시에 기반한 엘리트 관료주의, 이게 사실상 파산한 것 아니냐. 이분들이 도대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시스템을 정말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파괴하는 와중에서도요. 국민들이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2명 임명했다는데 일말에 또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떤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보면 정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7명 이상이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게 돼서 굴러가게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017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할 때도 이제 대통령 몫의 임기가 다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8명이서 이제 최종 심리를 거쳐서 박근혜에 대한 이제 탄핵을 결정을 했었는데 뭐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마은혁 후보자도 이미 국회에서 이제 선출이 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임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뒤늦게라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1차적 걸림돌은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왔고 오늘도 남은 세 자리를 빠르게 채워줘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한두 달 안에 빠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은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해서도 일말의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자괴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뭐 환율 같은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굴러갈 것 부분을 같으니까요. 헌재가. 네,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른바 쌍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건데 지금 최상호 권한대행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기존의 정부의 입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입장,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 반복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 뭐 특검의 전례에 비해서 수사 규모라든지 수사 대상 이런 것들이 대폭 커졌다. 그리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검 추천권을 결정해 놓은 것은 위헌성이 크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탄핵 사례, 그러니까 박근혜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야당이 직접 추천한 후보자만으로 특검을 선별해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결정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후에라도 반드시 좀 제대로 바로잡고 문제를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나 이제 기존의 재판부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관료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내란죄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정말 이것도 논리가 방금 헬마가 설명하셨지만 말이 안 되는 논리지만 앞에 그 헌재 2명 임명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엎쳐지니까요. 이 두 가지 특검을 거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이렇게 한숨 푹 쉬고 지나가게 되는 이 상황.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권한대행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두 사람 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에 내세웠던 핑계들도 이제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거든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본인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가능하면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안 된다라고 여당과 합을 맞춰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그래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법이거든요. 기존의 정책과 관련된 법안도 거부권 행사하는 게 소극적인 권한 행사냐라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특검법처럼 시급하고 국회가 비상한 결단을 통해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그러면 과연 입으로 이야기하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된 3인에 대해서 그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솎아내고 나머지 2명을 임명하는 이런 자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과연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느냐. 이게 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우기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더 이상 논리적으로 앞뒤를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국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해킹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당의 대표자 지도부급의 인사들이거나 국회의원들이거나 혹은 선출되지도 않은 행정 관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 지금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사안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해킹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막으려면요. 법을 정말 수천 수만 페이지까지 늘려야 될 거예요. 만약 3명을 임명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모두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가 참담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비평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게 2년 반에 걸친 윤석열 집권기의 결과물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피의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법의 문헌적인 의미만을 따져가지고 즉시 임명해야 될 자리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날짜가 안 적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임명을 안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태하거나 일부러 뭉갰었던 자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역시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역시 안 했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대단하군요. 형태의 반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만 페이지에 걸쳐서 법안을 작성해야 될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는 토론과 처벌 혹은 뭐 결단 이런 것들이 추후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가 된 거죠. 네, 3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1월 6일까지 유효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한남동 공간에 들어가서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해서 공수처로 이송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공수처는 어쨌든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면 일단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수처 조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언제 윤석열 피의자를 이제 체포를 집행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공수처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부터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공수처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 죄목이 내란 수괴로 영장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동안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여당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그 윤석열 피의자를 지지하는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거를 일단 영장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다. 이 부분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영장 집행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고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지 혹은 뭐 집행하는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뭐 검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입장 정도였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예. 혹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미리 이제 경호처하고 협의를 하거나 뭐 혹은 뭐 이제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통상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예.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전 조율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 예. 사전 조율을 할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 굳이 이제 그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례로 보자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연시는 뭐 피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전망은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예. 때문에 인지상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로는 이제 내일 1월 1일이거든요. 내일 09시쯤에 공수처장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 내일까지는 직접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예. 그리고 이후의 가능성 일정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직접 밝힐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 새해를 넘기고 1월 2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언하고 그냥 네. 이 법원에 영장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불법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일들이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예. 그 피의자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이제 불법 무효한 체포 영장이다. 예.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공수처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소환 간격 자체가 짧아서 이거는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한 걸로 볼 수 없다라든지 예.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쏟아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네, 예. 좀 전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된 내용을 보니까요. 예. 일단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에서는 1일 예. 내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보도된 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경찰 기동대를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 집행할 계획을 좀 구체화를 시키고 있다. 예. 라는 지금 취재 보도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체포해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 병력 지원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체포한 이후에는 48시간 동안 이제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사 예.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잠시 구금을 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보입니다. 정말 어떤 회복을 위해서는 빨리 탄핵 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네.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서두르겠다는 어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요. 지금 예. 공수처도 그렇고 어떻게 좀, 보면 예. 이제 국가가 그 법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제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선언할 필요가 예.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공수처가 조금 속도를 내서 새해 첫날부터 그렇습니다.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불안전하긴 하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돼서 예.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태로 좀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게 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뭐 비평가로서 이제 평가하자면 우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해놓고 결국 이제 국민을 학살하는 결과로 예. 끝났던 이승만 독재 시절부터 보자면 그때는 그 독재자를 끌어내리고도 직접 처단하지 못하고 결국 하와이로 도망가는 예. 거를 이제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시절에서 한 80여 년, 한 60여 년 만에 직접 법치에 의해서 독재 시도를 했던 피의자를 잡아들이는 예. 법치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국민 여러분이 답답하시겠지만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정말 법치가 이루어지는 여러 모습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예. 이 피의자 측에서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 내놓는 이 논리들을 보면
광장에 나가 있는 시민들보다도 좀 못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예. 오늘의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법률가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1번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전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네.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보니까. 두 예. 번째가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다. 옛날에 공부하셔가지고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기관한테 청구하는 거지 예. 개인 윤석열이 자기가 잡혀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수사기관이나 혹은 뭐 법원을 상대로 낼 수 있는 종류의 소송이 아닙니다. 예.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일단 맞지 않는 얘기고요. 가처분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 얘기를 일단 던져놓고 보는 것이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적부심이랑 비슷하게 체포영장 적부심도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건 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결론이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거기서 패배할 경우 예. 체포영장의 정당성만 더 강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한 것 아닐까라고 예. 이제 법률가들은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하는 게 과연 앞으로 이제 체포가 되게 될 피의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예. 그런 생각을 좀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석동현 뭐 변호사라든지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이제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의뢰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 얘기를 하는 근데 걸까라는 일관됨은 의문이 좀 하나 들긴 있는 것 합니다. 같아요. 뭐냐면 정치도 그렇고 지금 법적 대응도 그렇고 그 극소수의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건 일관성은 있어요. 보면 정치할 때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도 예. 그렇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